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박찬대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내란 동조범이라고 규정하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 2법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 불법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고 비판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날 체포 영장을 막은 것은 철장도 장벽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윤리 제소하고 놨더니 아마도 박찬대 의원은 거기에 대한 보복성이랄까요? 약간 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던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니까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강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을 좀 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결의 촉구안, 이건 어떤 의미인지 먼저 민주당한테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찬대 의원 자체가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도를 넘어서서 저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일단락하지 않고 꼬투리를 잡고 징계하겠다, 윤리협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징계로 가자. 과연 국민의힘은 징계를 받을 의원들이 없는가? 첫 번째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발길질을 하는 것으로 당시 4년 전에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을 한 장본인이라서 본인 스스로도 떳떳지 못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송원석 원내대표 외에도요, 45명의 이 국민의힘의 기라성 같은 중진 의원들, 지금 현재 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송원석 의원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45명의 그때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었죠. 그거는 뭐 온 국민들이 다 목도를 했고요. 사실 시민단체 고발로 인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황이었고, 공수처가 이 45명에 대한 수사를 내란 특검으로 넘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명은 굳이 박찬대 후보가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지 않더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돼서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 위기에 있다라는 것은 법적 책임이고요. 사실상 헌법기관으로서 정당한 법률 집행을 막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죠. 그러면 의원의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후보가 조금 전직 원내대표로서 좀 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기자회견이 안 나. 그렇게 보입니다. 박찬대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은 어떻게 보셨는지,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가 저분 한 분은 아니죠. 근데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공교롭게도 8월 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를 출마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당심을 자극해서 표를 좀 많이 얻어보려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서영주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맞다는 거죠.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징계를 요청하니까 보복성으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당 소속 의원 45명에 대해서 당시의 일을 가지고 제명까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과 여러 가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요. 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떠한 특정한 행위들이 뭐 적시가 돼서 확실하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요. 저희 당은 어쨌든 계엄과 관련해서 그날 새벽에 저희 당 소속 18명의 의원과 당대표가 한마음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를 했고 또 계엄군에 맞서서 당 소속 의원, 보좌진 그리고 사무처 모두 한 몸으로 그 계엄을 막았다. 그런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 그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45명, 저희 당 의원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 이분들에 대해서 제명을 하겠다는 것 언어 도단이라고 규정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청래 의원은 검사도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전당대회까지 이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판세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8일밖에 전당대회가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센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그런 계산된 전략적인 여러 가지의 기자회견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또 틀리지는 않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검찰은 뭐 공무원 중에 뭐 특별하게 예외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공무원들은 파면에 이르는 징계 조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도 동일하게 공무원들과 준하는 그런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마지막 8일 동안은 선명성 경쟁이다. 명성이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더 잘 호흡을 맞춰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성공적인 정부로 갈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판단이 8일 동안 당원들에게 있을 것이고 충청영남이 끝났는데 전체 당원의 20%가 이제 끝났을 뿐입니다. 그럼 80%가 남았어요. 그러면 80%의 당원들이 이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갈렸죠. 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된다. 맞아요. 내 동지다. 이런 식이었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의원으로서는 응원을 하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소 당원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결단을 내렸죠. 엊그제 페이스북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 결단을 내려달라. 라는 얘기를 했고 이어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지 민심을 잘 대변해서 가져다주는 당대표가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당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긴 하되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그 의원들의 어떤 그 여론만 전달하는 후보가 또 대통령에 도움이 될지는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주일 정도 뒤면은 80% 표심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후보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인데 정청래 의원의 검찰개혁 입법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초반에는 승기는 정청래 의원이 잡았잖아요. 박찬대 의원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의원이 뭐 검사를 이제 파면할 수 있는 징계안을 내고 굉장히 또 이분도 또 센 발언을 많이 하는 건데 원래 정청래 의원이 좀 강성발을 많이 하던 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역시나 전당대회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전당대회 승자를 가릴 수 있는 분들이 당원들, 권리당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당에서는. 이분들이 좀 강한 얘기를 좋아하신다. 강선우 후보자 처리 과정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찬대 후보는 강선우 후보자가 좀 자진해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바로 17분 후에 강선우 후보자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퇴하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별로 그게 박찬대 의원에게 좋은 효과를 줄 것이냐 거기에는 의문이 많이 남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즉 당원들은 그래도 진영 논리를 더 앞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팽배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가 아무리 허물이 많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 후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는데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관련한 논리 그것을 다 앞세웠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두 지역에서 있었던 전당대회 관련한 이 개표 결과의 이 차이를 좀 더 좁히거나 또 역전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분들이 박찬대 의원의 이 강선우 의원 관련한 그런 발언이 본인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남은 일정 이제 한 번에 하는 거잖아요. 8월 2일 날. 크게 변화가 있을까?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지난 대선 당시 당 지도부의 김문수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또 이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까지 내렸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고요. 뭐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분위기인 겁니까 이건? 일단 당의 공식기구에서 징계를 청구한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확정되는 것은 윤리위에서 그 청구에 따라 다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이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인데 물론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나 지도부 성향에 따라서 인사도 되는 것이고요. 그 지도부의 성향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도부의 어떤 성향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당에서 가장 중립적인 기구라고 볼 때 징계 청구, 당원권 정지 3년 가장 최대치입니다. 네. 당원권 정지로는 이러한 징계 청구를 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이 후보 교체 관련한 사안은 다른 것도 뭐 잡음이 많았습니다만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많은 분들이 봤었어요. 절차도 그렇고 또 그것을 시도했던 시간이 새벽 시간대였고요. 또 당 밖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호의적으로 당 지도부가 움직여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말 그대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이다. 거기에 따른 결과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권영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이제 당원권 정지 3년이 청구가 됐으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분의 논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다수가 한덕수 후보의 교체를 원했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비대위에서 맡아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배임 행위가 된다. 본인이 배임 행위를 한 것이 된다. 이런 논리를 설파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의 징계 청구가 또 본인의 뜻과 많이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다. 결론은 윤리위에서 과연 이러한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켜보는 과정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당의 이야기지만 이 두 명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이 부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요청을 했던 비대위가 혁신위였나요? 비대위였나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리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근데 당헌당규에 규정이 안 돼 있는 행위를 당직자 그러니까 당무를 보는 데 있어서 위법적 행위를 했으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축소 징계를 한 게 아닌가.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 둘만 책임을 물었다. 뭐 당원권 정지 3년이 그렇게 가벼운 어떤 징계의 무게는 아니죠.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의아해하는 건 그러면 당시 원내대표는 왜 책임을 안 지지?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그 5월 10일 날 있었던 일을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일정 부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이양수 이 두 분만 책임을 묻고 당시 원내 지도부의 수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예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실 두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은 빼버린 조금은 그냥 축소 징계를 통해서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봐서 국민들이 봐서는 납득하기 힘든 두 사람의 징계 처분이다. 예.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른바 이제 쌍권에서 한 사람은 빠져나간 거 아니냐.
유일준 당무하서위원장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비대위원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후보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고 이항수 당시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이 절차적인 것을 모두 관장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물론 존재감은 컸지만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비대위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직 비대위원으로서 그러면 돌출되는 행동이 있었느냐 거기까지는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현재까지는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7명이 출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이제 한 달 좀 덜 남았는데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빠졌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던 어떤 뭐 대선 경선 때처럼 뭐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또 극명하게 내분이 일고 하는 상황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더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뭐 전한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갈려서 예. 조금 더 지엽적인 부분 이런 것에 천착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따로 또 생기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력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느냐 이런 평가들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 당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인적 청산을 포함해서 대단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 대선 졌고 이재명 정부에 대항해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면은 모두가 뭉쳐야 한다. 그 대상이 설령 전한길 씨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함께 가자. 뭐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걸로 보여요.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뭐 당원 표심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요. 당원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여론은 또 거기에 뒷받침을 해서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제 이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과정인데 어찌되었건 이 과정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또 치르는 과정에서 당이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이 국민의힘 당대표 되면 좋겠습니까? 뭐 딱히 국민의힘의 지금 전당대회를 평론하기가 조금 명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전한길 씨라는 인물 때문이죠. 지금 한참 뭐 그 징계 여부 심사를 한다고는 하나 사실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 중에 전한길 씨를 품은 사람이 꽤 있죠. 특히 지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 전한길 씨를 품었습니다. 장동혁 의원 후보로 나섰죠. 전한길 씨를 품었습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이 친윤 그룹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반탄파의 후보라고 봤을 때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바는 세 가지죠. 크게 계엄이 정당했다. 불법 계엄이 아니다. 할만했다.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는 거 고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아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산다. 세 번째 부정선거를 철저히 밝혀내겠다. 이거는 헌법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품고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나 그 조경태 의원이 물론 탄핵을 찬성하고 전한길 씨와는 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전체 축에서는 전한길을 품은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구주류, 친윤 후보들이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가 되는 게 좋겠냐? 사실상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되면 국가적인 손해고 손실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탄핵 찬성파 후보들로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분석이 돼서 참 국민의힘의 앞길이 안타깝다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주와 대전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뭐
광주와 대전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을 찾아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된 내용은 이제 해수부 이전 빠르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임명될 때 청문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거 내년 총선용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또 한 번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설령 그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과 국토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좋은 일을 해서 칭찬을 받고 지방선거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건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난 호남 충청에서의 타운홀 미팅 이후에 지금 영남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어허. 그리고 이 자리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함께 했고요. 부울경의 통합, 메가시티에 대한 좀 이 속도전을 당부를 했고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 지방 발전이 대한민국에서 살 가장 큰 전략이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해수부 얘기 당연히 지금 부산의 해수부 이전이 부산 민심을 들끓게 하는 요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대통령이 조금 더 지방의 여러 도시를 돌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세세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청취하고 대답을 해줌으로써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 눈치를 열심히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 이미지만 이렇게 비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시간을 두고 이런 국정들을 또 이렇게 매뉴얼로 정착화했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산에서의 타운홀 미팅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부산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들었는데요.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리를 좀 보자면은 왜 해수부만 그러면은 부산으로 간 거냐.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왜 세종에 있느냐. 그럼 농촌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유는 해수부가 이렇게 부산으로 간 것은 신임 장관이 된 전재수 장관을 부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포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해석 때문에 전재수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고 또 그동안 뭐 노조로부터 해수부 노조라든지 또 기자분들로부터 도대체 그럼 부산시장 나가는 거냐 마는 거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전재수 장관이 출마 안 한다. 나는 부산시장과 관련이 없다. 나는 해수부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안 한다는 것은 한 7개월,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부산시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징검다리로 해수부 장관을 활용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해수부가 세종에 있다가 부산으로 오니 직원들의 또 거주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대책은 없고 뭐 이런 딜레마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좀 현명하게 해결하든지 아니면 정말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든지 이러한 태도가 우선이 돼야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열릴 예정이었죠.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연기된 걸 두고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총체적 외교 실패다. 준비된 대통령이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퍼부었는데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비판을 하면 비판일 수 있고요. 지금 그 한미 간의 외교 협상 자체가 결렬될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셔야죠. 뭐 지금 뭐 중국의 전승절에 가네마네가 영향을 미쳤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도 전승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해버렸어요. 그것도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 통보를 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태도 자체가 일방적이고 거칠죠. 근데 이런 거친 행동들의 책임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가 해야 됩니까, 이걸?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끌어올 수 있을까? 저는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이지 외교 실패다. 이재명 대통령 당신 준비 안 됐다. 손가락질하면 관세 협상이 잘 됩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관세 협상의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 일본과 이 관세 협상을 끝내놓고 나서 본인들이 얼만큼 협상을 이렇게 압박해 가면서
굉장히 따지고 보면 오만할 정도의 협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일 처음에 관세 부과를 때려놓고 협상 압박을 하면서 흥정을 하잖아요. 1%를 낮춰주면 뭘 해줄 거야. 1%를 낮춰주면 뭘 할 거고 550조 투자해야 돼. 500조 투자해야 돼. 400조만 할게요. 그랬더니 노 100조 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도 지혜를 발휘해서 최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한 다음에 미국과 다른 레버리지를 가지고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니 탓 내 탓 할 때는 아니고 지금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과 정부와 여러 가지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지금 조금 거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일주일만 지혜를 모아달라.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방적인 미국의 태도가 문제고 지금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지 내탁 공방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미국의 태도에 당연히 유감스럽죠. 근데 협상 상대이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요.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미국의 태도가 거친 가운데서 더 거칠게 나오는 것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짚어야 일주일 남은 협상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나오는 거죠. 자,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는 아무 활동도 못하고 2주 안에 짐 싸서 들어와라 이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본 대사는 애초부터 미국 통이면서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왜 대사에 대해서 미국처럼 일본처럼 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도대체 중간에 미국과 어떤 교섭 관계를 가졌길래 그런 대접밖에 못 받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의 말처럼 뭐 뒤에서 저희가 뭐 총을 쏜다 이렇게 말할 얘기가 아니죠. 앞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혜를 짜서 미국과 협상에 효과적으로 응하자 거기에 반대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은 기간 얼마 안 됐으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어떠한 뭐 압력이라든지 뭐 거친 대우 이것에 굴하지 않고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예전에 저술 보면 이제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서 보면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면 그 일주일 안에 꼭 해내야 되느냐라는 고민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넘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관세를 부과한 요율 자체가 지난 그 일본이 최근에 15% 관세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했죠. 사실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협상 기술을 보면 뭐 그렇게 저는 높게 보지는 않는 게 일단 높이 가격을 부른 다음에 흥정가를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거래가를 둠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압박 수단을 조금 따지고 보면 좀 거칠기도 하고 뭐 방송에서 말을 못하지만 고약합니다. 뭐 예를 들면 멕시코는 이민 문제를 가지고 압박해가지고 관세율을 가져오거나 EU는 외교 쪽,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 방위비 문제 이런 거를 레버리지로 걸어서 자꾸 압박을 해오거든요. 이게 과연 이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크나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한에 정해진 협상을 완수한다라는 기본을 세우고 너무 기한에 쫓겨서 저는 가는 것들은 또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면 다 퍼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가면서 아마 지금 그 거의 비상체제의 이 관세협상 TF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늦지 않게 아마 어떤 해법을 구상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협상 기술 쓰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냥 정해진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하에서 단 1%포인트라도 이 관세를 낮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가 될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의 이면에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고 그 미국이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를 정말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미국이
감동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에 진심이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계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태도는 거칩니다. 미국 협상 기술 이거 너무 안 좋습니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정신승리 자세로 가서는 협상의 결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좀 더 영리하고 현명한 자세로 대처해달라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